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3월 6일 수요일입니다. 자, 요 며칠 뉴스 틀거리가 엇비슷합니다. 국회는 여전히 헛돌고 있습니다. 2월 국회가 폐회되자 이 새누리당이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고 하는데 정부 조직법 개정안 해결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훈 국제중의 입시 비리에 대해선 서울시 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죠. 그리고 도심에서 난동을 벌인 주한미군들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벌였지만 서로 발뺌하기 급급했다고 하고요. 이런 가운데 이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제재안 합의에 맞서 북한이 엄포를 놓았다는 뉴스가 새로 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3건의 고소 고발을 당했다는 뉴스도 추가됐습니다. 참여연대가 내곡동 사저 문제로, YTN 노조가 불법 사찰 문제로, 그리고 경실련이 서울 지하철 9호선 문제로 각각 고소 고발했다라는군요. 자, 이 가운데 저희 이탈남이 선정한 오늘의 메인 테마는 주한미군 난동, 주한미군 범죄 문제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앞서서 주한미군의 도심 난동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주한미군 범죄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몇 달 전에 정확히 작년 7월이었죠. 이 평택에서 주한미군 헌병들이 우리 민간인의 수갑을 채우는 아주 황당한 일도 있었죠. 이때 경찰이 조사를 벌이는 신용을 하긴 했는데 그 뒤 무소식입니다. 주한미군의 잇따른 범죄도 문제지만 이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대처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자, 이 문제를 함께 털어갈 분을 모셨습니다. 주한미군 범죄 근절운동본부의 박정경수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딱 2건만 말씀드렸어요. 며칠 전에 있었던 도심난동 사건, 그다음에 작년 7월에 있었던 미군 헌병들이 우리 민간인 수갑 채운 사건. 네. 근데 좀 한 2, 3년으로만 좀 한정을 해서 이것 말고도 주한미군 범죄가 상당히 많이 있었죠. 네, 뭐 범죄만 나열을 해도 좀 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요. 예. 딱 한 2년 정도만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2년 정도 보면 2011년 2월에 동두천에서 이제 그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서 70대 부부를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폭행을 하고 기절을 시키고 할머니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이 사건이 이제 동두천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웠던 사건이고 큰 사건이었어요. 문제는 이런 형태의 패턴들이 또 그 한 1, 2년 사이에 2011년 전에 비슷하게 한 3건째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또 어떤 게 있었는데요? 그 뭐 10대 그러니까 주택에 또 침입해서 할아버지를 협박하고 10대 소년을 또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고요. 소년을? 네. 뭐 이런 비슷한 패턴들의 사건들이 몇 건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 요 야간 주택 침입 성폭행 사건이라는 형태의 패턴들이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한 이 미 사단의 범죄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이제 또 제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또 그해 10월 달이죠. 실제 사건은 9월 17일하고 24일에 일어났는데요. 동두천에서 고시원에 그 고시원에 이제 야간에 또 침입을 해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것보다 실제로는 일주일 앞서 있었던 이제 마포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그 고시원에 들어가서 또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죠. 이런 형태, 그러니까 야간 주택 침입 성폭행 사건이 그 2011년 당시에만 해도 벌써 이렇게 여러 건이 있었고요. 벌써 4건이네요. 네, 또 이 사건 말고도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사건을 추적해 보면 동두천 같은 곳들은 미군 범죄로 너무나 고통을 받았던 동네고 이제 미군 기지가 떠나기 때문에 이제 개발도 하고 좀 새 출발을 해보자. 지자체부터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자들이든 저희든 찾아가서 피해자들은 어떻게 도움을 좀 줄 수 있는지 물어봐도 이제 동네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죠. 우리 더 이상 미군 범죄로 좀 보도하지 말아달라. 그런 게 불거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가 나도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크게 이제 4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야간에 주택에 침입을 해서 성폭행 내지 성추행하는 사건. 거의 그 행위의 성격이 거의 동일하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했냐면 이게 또 유난히 뭐 마포의 사건들이 있긴 했지만
주로 이제 동두천 쪽에서 많이 보고가 됩니다. 이 범죄 유형까지 미군들이 따라하는구나. 그러니까 미군 내에 또 비공식적 또 이 네트워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모방 범죄. 그렇죠. 근데 이 동두천을 실제 걸어보신 분들은 서울 분들은 아마 이해 못하실 거예요. 한 70년대, 80년대 같은 주택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실제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도 사실 찾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요. 야간에 이제 주택에 침입해서 이제 완력을 사용해서 만약에 범죄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범인을 찾는 거는 정말 미국에 빠지기 쉬운 거죠. 실제 성폭행 사건 이제 뭐 신고율 자체가 뭐 10%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드러난 사건만 이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한 이제 사실은 동두천 좀 위험하지 않은가. 근데 요즘 CCTV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사건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이 마포 같은 경우나 고시원 사건들이 유독 알려지는 이유는 다른 동두천의 주택가와 다르게 고시원이기 때문에 실내에 CCTV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가 된 거지. 사건은 사실 과거에도 있고 어쩌면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죠.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비슷한 패턴의 사건이 되풀이된다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좀 약간 과장을 한다면 지네들끼리 또 그걸 무용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또 따라하고 이런 것이 이제 패턴화되고 있다.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좀 드리면 최근 미군 그 병사들의 그 경제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미국 자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실캐스트인가 뭐 해가지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근에 미국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본국으로 송금해야 되는 돈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미군 주변의 클럽 가들을 이제 가 보면 뭐 이제 그쪽에 이제 마마상들이나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나 분들의 증언들도 대체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돈이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이 없는데 놀고는 싶고 또 한국에 오는 애들은 무분별하다 보니까 뭐 그래서 범죄가 많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갑자기 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강도 짓을 해요. 한국에 이렇게 CCTV가 많은지 모르는 거죠, 얘네들은. 그렇죠. 미국에서는 총 들고 들어가지만 한국에서는 칼을 들고 들어갔다가 바로 잡힙니다. 이런 엉뚱한 사건들도 벌어지지만 실제로 이런 성폭행 사건 같은 성범죄들도 실제로 그런 연유에서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겠는가. 호주머니 사정이 좀 괜찮을 때는 자기가 제 돈 내고 유흥업소 가가지고 노는데 그렇죠. 호주머니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놀고는 싶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다. 네, 맞습니다. 이야, 배경에 이런 게 있군요. 자, 그리고 지금 그 야간에 주택에 침입을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그 행위 말고 또 다른 패턴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직 범죄 막 시작을 한 건데 그 해에 2011년만 해도 이제 범죄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범죄는 늘 있습니다. 다만 기자들이 관심만 가지면 뭐 사건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다만 이제 불거진 것만 갖고 그 당시에도 또 대구 지역에서 성폭행 사건 또 보고가 됐었고요. 이건 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들인데 그리고 또 이태원 지역에서 10대들이 또 이 소파 대상자들인데 뻑치기 소위 아리랑치기를 했죠. 그건 이제 그러면 이제 군무원 자녀들이 자녀들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해 11월 달에는 이태원에서 또 화재 사건도 났습니다. 방화입니까? 방화하고요.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술집에 돈을 내고 술을 먹다가 이제 불만을 품은 미군이 불을 낸 걸로 보여지는데 뭐 CCTV에도 도망가는 모습들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재판 결과는 결과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실화 이게 뭐 진짜 불을 낸 건지 실수로 불을 낸 건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실화로 결론은 났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사건들도 있었죠. 그러면 그런 그 좀 다른 패턴의 행위의 배경은 뭐라고 보니까 어떤 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제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방화나 이런 걸로 아니면 이제 때려 부수고하는 걸로 표출이 된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뭡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조심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 점잖게 얘기하면 조심성이 부족한 거고요.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막 가는 건데요. 그 뭐 미군들 저희가 뭐 인터뷰할 때 왜 이런 범죄가 벌어지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난처합니다. 하긴 뭐 사실 일반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처벌이 안 되니까 자기들도 범죄를 잘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을 뭔가 웃기게 본다. 저희 1년에 범죄 물론 이제 단순 범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한 400건 내외로 늘 벌어집니다. 한 450건. 일반적으로 최근에 경영들 그 정도 범죄가 벌어지면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재판 기록을 좀 보니까 실제 재판이 일어난 건수가 1년에 10건도 안 되는 해가 많아요. 범죄를 한 400건 벌어졌는데. 근데 실제로 재판 건수를 보면 한 10건에서 15건, 많은 해가 한 25건. 요 정도입니다, 재판. 이제 물론 한국인 사건들도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가진 않죠. 약식 재판을 가기도 하고 불기소가 되거나 뭐 기소유예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 미군 범죄 중에는 사실은 강력 범죄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이런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뭐 딱 매치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미군 범죄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좀 너무 많이 봐주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좀 있고 미군들도 그렇게 영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병사들이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아서 소파 어려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겠죠. 대신 그 소파 구체적인 내용보다 자신들이 한국에서 죄를 저지르더라도 괜찮다. 예. 라는 것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위와 특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속칭 빵에 갈 일은 별로 없다. 카투사들 저희가 만나보면 미군들 사고 치고 들어와도 처벌 안 받더라. 예. 이런 얘기들 우스갯소리로 하거든요. 근데 미군들도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경찰에 체포된 미군들이 오히려 경찰들에게 행패를 부린다거나 혹은 큰 소리를 지른다거나 혹은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한다거나 이런 영상들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형적인 미군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공권력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까 또 남은 사건들이 있는데 지난해 말에도 스마트폰을 이제 편의점에서 훔치고 달아난 미군이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권력,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경찰을 죽이려고 했다 차로.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미국에서 경찰을 폭행을 하면 그냥 총 맞아 죽기도 하죠. 정말 그렇게 저도 듣고 있는. 제가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한국의 공권력에 대해서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경찰을 폭행하는 건도 여러 건 있었습니까, 실제로? 과거에도 좀 있었고요. 경찰을 성폭행하려고 한 사건들도 있었죠. 경찰을요? 2007년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게 이제 경찰인지 인지하지는 못했을 텐데, 여 경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복 경찰이었습니까? 네, 사복 경찰이었었거든요. 뭐 그런 경우 에피소드지만 그런 사건이 있어 경찰 쪽에서 굉장히 난리가 났던. 그 다른 사건과 별개로 아주 그냥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가 됐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당장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미군들이 경찰에 체포된 뒤에도 소위 행패를 부리는 모습들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저희에게 전화를 걸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보통 한국에서 폭행 사고 나면 때릴 때는 몰라도 바로 경찰서 가면 미안하다고 하고 고개 숙이죠. 고개 숙이고 합의 보자 그러고 가족들 와서 울면서 사정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안 되는 거죠. 합의도 안 되고 합의 안 합니다. 미군들. 그냥 갑니다. 그냥. 그래서 처벌이 잘 안 받기 때문에. 옛말에 먹긴 놈이 성낸다고. 네, 맞습니다. 진짜 그 경우네요. 완전히. 이야 참. 깝깝하네. 그런데 한번 여기서 우리 객관에서 한번 보죠. 자, 주한미군 범죄를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국민들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도하게 주한미군 범죄가 부각이 되는 것도 객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주한미군의 범죄가 유독 심한 거냐? 이거를 보려면 이제 그 미군이 다른 나라에 주둔해 있는 경우에서의 범죄하고 비교를 하는 게 가장 객관적인 비교일 것 같은데 혹시 한번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객관적인 비교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국에서 벌어지는 범죄와 또 국내에서 벌어지는 다른 외국인이나 한국인 범죄와 둘 다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 한국에서 2011년도에 이게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다 보니까 한국인이 미군 여군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부 쪽에선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낸 거죠. 근데 이 두 개 이제 얼핏 비교하면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인이 미군을 성폭행한 사건은 한국법으로 그냥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사법 처리 받죠. 그냥 사법 처리 받고 처벌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미군들을 과도하게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처벌하는데 조사도 어렵고 재판도 어렵고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문제를 하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많아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 국정감사 기관이나 이럴 때 자료들을 보면 그동안은 미군 사건이었는데 최근에 외국인 사건이라는 카테고리를 지어서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럴 때 이제 외국인의 끔찍한 범죄들이 더 부각이 되는데요. 실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국내법에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한 경우인데 미군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그놈의 거고요. 소파 때문에. 국내에서 다른 범죄와 유독 비교했을 때 미군 사건이 특징 지어지는 부분은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무분별한 행동들이 더 부각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주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범죄를 저질렀으면 국내 사법 체계에 입각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주한미군 범죄가 더 부각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소파 이야기,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노무현 정부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 방송에 나가서 그 얘기를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소파잖아요, 줄여서. 자, 이 소파가 참 주한미군에게는 정말 소파다. 너무나 안락함을 준다. 여기서 소파라 하면 그냥 앉아서 쉬는 이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소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든 이제 한국
군대도 외국에 파견을 하면 소파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군대가 파견을 하면 그 군대의 지위에 대해서 규정하는 일종의 협정을 맺게 되어 있고요. 그렇겠죠. 그 소파의 내용은 동일하진 않습니다. 한국도 나라마다 다르게 협정을 맺고 있고 네. 그래서 한국도 독일이나 일본 혹은 다른 나라의 미국과 일본의 소파나 이런 외국 소파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소파는 시기별로 또 개정될 수 있습니다. 그날의 법 현실이나 상황에 맞춰서 변경되는 것들이고요. 한국의 소파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범죄만 특화시켜 본다면 22조에 있는 형사재판권 분야들을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 분야에서 한국의 이제 수사권이나 네. 재판 과정에는 어떤 기본적인 권리들이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풀어주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초동수사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형사사건은 다른 범죄와 다르게 초기에 수사를 파악하는 것들이 제일 범죄 중요하죠. 입증에 가장 중요한 제일 부분입니다. 중요한 그래서 예. 저희가 일부 피의자의 인권을 제한하더라도 구속영장 같은 것들 발부하지 않습니까? 현장 보면 즉시 체포하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예. 우려가 있을 때 불가피하게 영장도 발부해서 구속을 합니다. 예. 하지만 미군을 구속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체포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신병 인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찰서까지 끌고 왔다가 다시 네. 돌려보내는 이름만 경우가 적고 돌려보내고 다반사죠. 네, 예.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조사를 합니다. 예. 일주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 사이 입 다 맞추고. 그러니까 미군들은 기본적으로 외부에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예. 버디 제도라고 해서요. 버디 제도? 예, 미군들을 그 머리 짧은 남자들이 꼭 같이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데요? 다 미군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 남자들끼리 같이 다니는데 외국인들은 좀 이상하게 봐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미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범죄도 혼자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중요한 거고요. 증거인멸이 중요한 거고 또 저희는 아는데 이 미군들만 대상으로 하는 담당 변호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들 아주 베테랑들이시고요. 그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이 미군 변호사인데 주한미군 변호만 전문적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럼 또. 이분들 상대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한국 법 체계를. 그러다 보니까 뭐 일주일 정도 걸리면 다 준비하고 나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는 권리가 제한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파의 반대편을 보면 예. 실제로 재판에 들어갔을 때 예. 저희가 자주 하는 얘기가 한국은 검찰이 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항소권이 없어요. 그리고 미군들은 항소를 하게 되면 그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검찰이 항소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3심 제도가 이제 무너져 있는 건데 이거는 미국의 법 체계, 그러니까 영미법 체계에서 그렇게 좀 되어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1심에서 예. 무죄가 나오면 예. 그 무죄 추정 원칙이든 어쨌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가능하려면 사실 피의자에 대한 이제 조사권이나 예. 초기 초동 수사가 굉장히 확보가 돼야만 수사가 정확히 구분이 돼서 판단이 되는데 한국의 법은 사실 그렇게 자세하게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하네요. 3심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예. 한국은. 예.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조사도 안 되고 예. 뒤에서 항소도 안 되고 예. 근데 대부분은 그럼 벌금 아니면 집행유예입니다. 재판에 가더라도. 예. 근데 미군들은 한국에 1년 있다가 다시 안 돌아옵니다. 이걸 처벌이라고 해야 되니까 미군들이 또 그 문제가 있구나. 예. 이런 배경을 이해하신다면 미군들이 왜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지 네. 저라도 막 하죠. 사실 이 권리가 있으면 사람이 예.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몇 번 경찰서 끌려가서 예. 귀찮지만 조사받으면 그걸로 땡이다 이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미군 내로 영내만 갈 수 있으면 예. 뭐 너무 미군 부대가 자신을 보호해 주니까요. 예.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와, 항소도 못 해요? 항소 검찰이? 못 합니다. 예. 미군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죄가 나올 경우 실형이 떨어졌을 경우에 예. 항소를 하죠. 예. 그러면 어쨌든 1심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예. 안심이 되는 거고 예. 그제서야 검찰은 항소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리를 하죠. 그럼 1심 재판 결과 네. 미군이 무죄가 나왔다라면 우리 검찰은 항소를 못 하고 맞습니다. 미군이 무죄 나왔으니까 뭐 자기네들이 네. 항소할 이유는 없을 네.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네. 그래도 우리는 항소를 못 하고 네. 미군은 형량이 너무 높다고 항소를 할 수는 있다. 네. 근데 항소를 하면 2심에서는 1심 형량보다 높게 때릴 수는 없다. 네. 보호를 받는 거죠. 밑자의 본전이네요. 네. 미군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국법과 미국법이 짬뽕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군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권리들이 생기는 건데요. 저희가 그럼 미국 법대로 하려면 예. 초동 수사권 다 보호해줘라. 예. 사건 실체는 확인해야 되는데 실체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초동 수사가 진짜 중요한 건데. 정말 중요하죠. 저희가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신을 그러니까 뭐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법에도. 그러면 48시간 구금을 해놓고 초동 수사를 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네. 이게 중요한 건데 네. 일단 돌려보내야 되고 네. 일주일 뒤에나 조사할 수 있고 네. 일주일 사이에 전문적으로 뛰는 변호사까지 붙어갖고 입 네. 다 맞추고 네. 증거 인멸할 수 있고. 네.
그럼 수사 제대로 안 될 거고. 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는데? 소파는 67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당시 한국법이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소파의 근간을 이루는 거는 미국이 한국 법 체계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아주 특징적인 게 하나가 미군 범죄자를 조사를 할 때는 미군 대표자가 옵니다. 예. 이 사람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변호사 말고. 예, 또 미군 대표자 실제로 조사를 하게 되면 미군 대표자, 통역인, 거기에 관련인들, 변호사 한 10명이 조사를 받습니다. 아니 변호사에 입회할 수 있죠. 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네. 내국인 같은 거 하니까. 근데 미군 대표자가 왜 들어옵니까? 미군 장교가 하나 붙죠. 근데 이거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한국 법 체계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뭐 협박을 한다거나 예. 어떤 권모술수를 부리지 않는지 감시하겠다는 뜻인데 예. 미군 대표자가 없으면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하다못해 아주 극히 일부 저희가 구속을 하더라도 네. 조사를 아무 때나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미군 대표자 와라. 올 때까지 기다려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럼 미군 대표자는 바로 조사 안 들어가죠. 미군들한테 조언도 해주고 예. 상황 파악 다 한 다음에 예. 조사를 진행합니다. 예. 완전히 이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저희는 이거 굉장히 실제 재판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굴욕적이죠. 한국이 이제는 굉장히 법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예. 이 한국의 법도 신뢰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소파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제가 지금 오늘 다 이야기 못 드리지만 예. 22조 형사 재판권 분야만 해도 예.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모든 면에서 미군들이 보호를 받고 있고요. 아니 그 노무현 정부 때 특히 이 주한미군 범죄가 네. 상당히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네. 소파 개정 얘기도 많이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좀 부분이라도 좀 개정된 적이 없습니까? 2001년 이후로 없고요. 예. 외교부에서 그래서 이 개정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예. 운영 개선안, 개선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작년에 소파 개정된 거 아니냐 예. 얘기하시는데 개선안이고요. 예. 실제로 2001년에 개정되고 나서 미선이 효순이 때문에 2002년에 또 개정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 꼼수를 부려서 나온 것들이 그 범죄 형사재판과 관련된 개선안들이 5가지가 나왔습니다. 뭐였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제가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예. 미군 대표자가 24시간 준비하고 있고 1시간 내에 나오는 걸로 출석하는 걸로 해놨지만 안 지키죠. 제가 뭐 너무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운영 개선안이라는 건 뭐냐면 예. 뭐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운영 지침이지만 네. 안 지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그게 벌칙 네.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이럴 때마다 이 소파 개선안을 내놔요. 그럼 국민들은 소파 바꿨나 보다 잘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슬쩍 지나가 버리고. 사실 지금 소파를 보면 사실 누더기입니다. 뭐냐면 법 체계로 설명드리면 하위법, 그러니까 법도 아닌 운영 지침이 상위법을 규정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완전히 누더기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누더기법 고치자. 예. 소파 개정한 지 12년 지났고 예. 이거 소파 늘 고칠 수 있는 건데 예. 국민들 84%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소파 누가 봐도 범죄 해결이 잘 안 되는 걸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고쳐보자고 하는데 예.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하죠. 문제 없다. 외국이랑 비슷하다. 우리가 예. 보통 이제 그 현장에서 경찰이 그 범죄 저지른 주한미군을 이제 검거해서 경찰서 데려갔다가 돌려보내면 우리 국민들은 경찰을 욕합니다. 네. 근데 경찰은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뭐 권리도 저희가 뭐 경찰이 정말 작정을 하면 네. 뭐 싸워서라도 들어가고 권리 확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군이 허락하면 다 되거든요. 예. 이번에 영내 병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조사하러. 그 난동부린 네. 애들. 예. 저는 이거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영내로 들어가서 조사하는 걸? 이런 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만 들이대면 갈 수 있어요. 예. 경찰의 의지만 가지면. 예. 그러니까 저희 가끔 다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법 체계가. 예. 그래서 이걸 고치자라는 거 강제력 있게 강력범죄 한국이 수사할 수 있도록 예. 다 보장해 달라라는 그러니까 거고요. 소파라는 규정도 문제고 수사를 직접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지도 문제고.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사건 다 이야기 못 드려서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고 네네네. 싶은데요. 지난해 7월에 그 평택 오산 공군기지 앞에서 그 한국인들을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간 사건이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거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직도 이게 7월 5일 날 일어난 사건이고 8월 중순에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이 해야 될 일은 기소를 할지 불기소를 할지 그렇죠. 다 결정을 해야 되죠. 그렇죠. 아직까지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벌써 한 7개월 지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검찰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은 현장에서 CCTV도 있고 증인들도 엄청나게 많았고 예. 관련인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단순 사건이죠. 단순 사건이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럼요. 안 하고 있어요. 예. 뭐냐면 시간 끌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얘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미군들은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1년입니다. 당시에 입건된 미군이 7명이에요. 예. 이 중에 1년이 지난 미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지 과연 미군들이 혹은 도망을 갔는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검찰 쪽에 전화 많이 걸거든요. 예. 한마디도 안 해줍니다. 이거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만약에 혹여나 미군들 중에 7명 중에 1명이라도 한국에 없다라고 하면 검찰이 저는 기획 출구 시켰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여전히 7명이 한국에 있다면 빨리 기소해보고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그럼 그걸 여쭤볼게요. 자,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있는데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국에서의 근무 기간이 끝나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아직 그 사법 처리 여부가 결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 당국이 출국 금지를 시킬 수 있습니까? 시킬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근데 시킨 적이 있습니까? 시킨 적은 있고요. 근데 뭐 유명한 사건들이 이태원 살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아유, 하지만 중간에 도망갔죠. 사실상 기획 출국 시킨 거고요. 3일 동안 그 연장을 안 하다 보니 그 사이 동안 어떻게 알고 또 도망을 간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출국 금지를 시키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검찰이 뭐 수사 내용 밝힐 수 없다고 하지만 출국 금지 시켰는지 확인조차 안 해주는 거는 저는 본인들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그게 늘 안심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잊어버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태도 옳지 않고요. 분명하게 밝혀야 될 거 밝히고 개인 피의자들의 인권 보호할 거 지켜달라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궁금한 게 경찰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주한미군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을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하다 보면 경찰도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울분이 쌓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찰도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소파에 대한. 저는 사실 이게 공무원들 욕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거는 용산경찰서 이제 이태원에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외교부도 노력하시지만 경찰 너무 범죄가 많고 자신들의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한낱 일개 경찰이 주한미군을 상대로 어떻게 대범한 행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권리를 이 사람들에게 보장해 달라는 거고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할 테니 경찰들도 한국인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 저희가 한국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자는 거 아닙니까? 미군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일부 미군들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고 함께 애쓰자고 하는데 이 정부의 태도는 굉장히 고압적이죠. 문제 없다. 해결할 수 있다. 누더기본 만들면 괜찮다. 근데 혹은 국민들이 바꾸자라고 해도 바꿀 필요 없다. 오히려 가르치려고 드는 지금과 같은 태도는 아니고요. 저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보자. 제발 공개적으로 혹은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해보자. 국민들 함께 모으면 미군들과 좋은 대안들 찾아내는 거 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그 피해자 있잖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복장 터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평택 수갑 사건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 미안한데요. 뭐 언론은 계속 이제 들쑤시면서 물어보는데 해결은 안 되고 최근에 한 달 전에는 또 미군들이 찾아와가지고 합의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갑 사건 이제 합의 보고 덮은 다음에 기소 유예시키겠다는 겁니다. 안 해줬죠. 이분 그냥 갈 대로 가자. 내가 지금 뭐 보상받아서 뭐가 되냐. 끝까지 가보자. 언론이 와도 피곤한 거예요. 이제는. 너네가 온다고 해결이 되냐. 근데 이게 사건이 해결이 안 되니까 피해 보상 받겠습니까? 실제로 해결이 돼도 처벌을 강력하게 받아도 보상 제대로 못 받습니다. 한국의 법체계상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꼼수를 부려서 국가배상 제도라는 이상한 제도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보상해주고 있고요. 제가 단언컨대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미군 범죄 보상 한국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청구권 행사 미국한테 하지 않고 있고요. 세금 갖고 미군이 저지른 범죄 배상을 우리 세금 갖고 해주고 있다는 제가 거죠. 최근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청구권 행사 안 하고 있는 금액이 수백억입니다. 미군이 저지른 범죄 혹은 뭐 소음 피해 같은 이런 환경 피해 안 받고 있는 돈이 수백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나 됩니까? 청구권 행사 안 하고 있고요. 사실상 미군 범죄까지 한국 정부가 다 보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제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지만 이 미군 범죄만 들쑤셔도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이제 그 외교부의 그 태도나 정부의 고압적인 태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정부한테 기대할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국회라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정치권에 호소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정치권에 호소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번 문제도 이제 다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전화를 드릴 텐데요. 부디 한 분이라도 관심을 가져.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평택 이번 수갑 사건 그 의회 쪽에서 정보 공개하면 나옵니다. 조사 몇 번 받았는지 사건 진행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출국 금지나 시켰는지 저희가 묻고 기자들도 엄청나게 묻고 있어요. 지금 안 됩니다. 이럴 때 바로 국회가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자료 갖고 와라 나서는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전화 계속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제가 오늘 수갑 사건도 너무 길게 이야기 드렸지만 이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태원 이 추격 사건 혹은 총기 사건 이런 문제들 국회에서 만약에 관심 가지고 그냥 선언적으로 소파 개정하자라가 아니라 정말 의원들 모아서 개정하려고 마음 먹으시면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국민 84%가 지지하고 있고요. 뭐 한나라당도 75% 이상, 민주당 90% 이상 지지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고요.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그러니까 여론이 높은데도 안 되는 건 미국이 너무 센 존재인가요? 국회의원들한테는? 국민들보다 미국이 더 무서운 거죠. 참.
같네. 네. 마지막으로 이 점을 여쭤보세요. 지금 아무튼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이 도심 난동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 그 국장님의 경험에 입각해서 볼 때 물론 경험치기라고 한정을 합시다. 어떻게 끝이 어떻게 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이 사건은 만약에 이슈가 계속 끌어진다면 분명하게 처벌은 될 거고요. 혹 평소보다 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군의 행정은 쉽게 설명드리면 쇼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 영내로 들어가서 조사하라고 한 조사하고 거라든지? 이런 모든 혹은 다음 날 출석하고 이런 일을 평소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고요. 지금은 정부와 미군이 꼼수를 부려서 쇼를 부리고 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국회의원이든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는 거는 하나의 사건에 너무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이 계속 일어난 주한미군 범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렇죠. 어떤 일들이 그동안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가 매번 뉴스로 접하고 화내고 잊어버리는 것도 이제는 지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해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이제 그 소파 규정 22조 바로 이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항상 지금 그 국장님께서 말씀 참 잘해주는데 한때 막 열받아 갖고 와 하다가 며칠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미군은 왔다 갔던가 그러니까 핵심 사이로 싹싹 빠져나가는 거고. 이런 악순환이 좀 이번에는 좀 고리가 좀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는 이슈 털어주는 남자. 시사의 최전선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탈남이 시즌2를 맞아서 새로 선보이는 요일별 고정 코너.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장윤선의 소소한 특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오마이뉴스의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일들 또는 보도는 되었지만 수박 겉핥기로 대충 넘긴 일들을 조근조근 풀어내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이 코너직이죠.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탈남에 굉장히 장황한 설명을 붙여주셔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우리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이 소소한 특종이 그 코너명인데 소소하다의 방점을 찍을까요? 특종의 방점을 찍을까요? 제가 사실은 저의 오프닝 멘트를 어떻게 미리 좀 거의 내 안의 도청장치, 내기의 도청장치 수준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걸 소소한의 방점을 찍어야 되느냐, 특종의 방점을 찍어야 되느냐. 사실 소소한의 방점을 찍으면 기자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이렇게 덜게 되는 거고요. 특종의 방점을 찍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는 코너예요. 매주 특종을 한다면 그건 꿈이고.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청취자들께서는 특종보다는 소소한, 소소한 정치권의 뒷담화 플러스 뭐 이런 얘기들 카더라 살짝 섞어서 이런 얘기들 물론 뒷감당은 장윤선 기자가 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뒷감당 할 때가 왔는데 빠지겠다. 그런 태도신가요? 누구처럼? 왜 저를 또 엮고 들어가요 지금? 변호사라도 소개시켜 줄 저는 엄정 중립을 지키는 진행자인데 왜 그래요? 기사하다 이럴 때 좀 외롭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힘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소소한을 이제 저는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깨알 같은. 그죠? 깨알 같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주제 뭘로 준비하셨습니까?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는 왜 부산 영도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요즘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지금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는 왜 노원병일까? 그렇죠. 송호창 의원이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안철수 전 원장이 10일경에 입국을 한다. 입국을 해서 4월 재보선 때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의 지역구인 노원 서울 노원병에 출마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 상당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문제를 사실 저희도 지금 그 이탈남에서 한번 메인 그 탈탈 인터뷰에서 짚으려고 했는데 인터뷰에 응해주지를 않아갖고. 그래서 제가 대타고만요. 원래 제가 딴 걸 하려고 그랬는데 요걸 좀 해달라. 근데 청취자 여러분 진실은 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또 발언이 절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윤선 기자에게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거 왜 노원병이냐, 부산 가라 영도로. 또 고향도 부산 아니냐,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속칭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 내부에서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대통령 후보였고 뭐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단일화가 만약에 안철수로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네. 역전의 운명을 살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개는 너무 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냐. 네. 뭐 이런 비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노원병을 탈환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진보정의당 쪽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도에 어긋난다. 그렇죠. 상도에 어긋나고 살짝 저희가 저작거리 언어를 좀 쓰자면 나오바리 침범을 하는 거야. 뭐 이런 격한 언어들이 뒷거리에서들은 이렇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사실은 이제 진보정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을 들여서 털을 닦아 놓은 지역인데 여기에 와서 낼름 먹겠다는 거냐. 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근데 안철수 원장 측에서 그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까요? 참 저도 그 점이 당황스럽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병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철수 전 후보 측하고 그 노회찬 의원 측은 그러니까 이 논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제가 요거는 특종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가 전화통화 논란. 네. 전화통화에서 아니요. 전화통화 논란은 이미 기사화됐고요. 전화통화 논란 이전 단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미팅이 있었습니다. 미팅이요? 미팅. 만남. 누구하고 누구가? 만남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하고 안철수 후보 측의 한 관계자가 미팅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처음 듣는 얘기네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소한 아니고 특종 빵점 시켰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지난달 27일에 오후에 만나서 얘기를 하죠. 노회찬 전 의원하고 안철수 측의 한 관계자가 둘이 만나서 노원병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은 지금 보니까 대법 판결 이후에 이게 좀 3월 1일 날 특사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지역에서 우리가 굉장히 해야 되는데 부인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죠. 부인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에서 꽤 열심히 활동했던 활동가이기도 하나 제 처라는 것이 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좀 궁금해서 이게 최고위 그러니까 중앙위원회에 걸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 최고위로 의결권을 넘겨서 최고위에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라는 등등의 이제 이야기 실타래를 이제 풀어놓고요. 안 전 후보 측에서는 이런 복잡한 사정들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안 전 후보 측도 좀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후보가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여기도 뭔가 우리도 준비는 해야 되는데 누가 나가야 될지 안철수가 직접 나가면 어떻게 될까 등등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다음 1단계 미팅, 2단계 전화통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 하나 이게 진실 공방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논란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안철수 나와 그렇죠. 노원병 노회찬 나와 둘이 무슨 통화한 거야 이렇게 대질 신문을 해야 되는 걸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비본질적인 논란으로 확산이 되고 그 이득은 누가 보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새누리당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어떤 그래서 누가 어땠다는 거야 이런 식의 이제 그 뒷담화 비슷한 이제 그 논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으로는 안철수는 왜 4월을 선택했나? 둘째, 안철수는 왜 부산 영도가 아니라 노원병을 선택했나? 이게 핵심 포인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그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일단 갈무리는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송호창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기 전에 안철수 원장이 노회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거기서 자신의 노원병 출마 의사를 밝혔다라는 게 송호창 의원 쪽의 주장이었는데 진보 정의당에서는 그 출마 의사는 밝힌 적이 없다. 그냥 안부 묻고 그 판결 이야기만 했다. 이거였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장윤성 기자는 그 전화통화 이전에 2월 27일에 양쪽에서 만났다. 그래서 노원병을 어찌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안철수는 안철수의 입장을, 노회찬은 노회찬의 입장을.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안철수 측에서는 안철수 원장이
노원병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는 밝힌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포함 플러스 누가 나갈까? 뭐 꼭 안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도와주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 예. 안철수가 나가면 좋을까, 정연순이 나가면 좋을까, 뭐 조광희가 좋을까, 뭐 등등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다. 우리도 후보를 낼 생각이다. 노원병에. 그렇죠. 큰 틀에서 노원병에 후보를 내는데 누구를 내는 것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노회찬 측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노회찬 의원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어제 한밤에 제 이털남을 위해서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예, 당연히 여러분. 한밤에 제가 노회찬 의원하고 어저께 통화를 했습니다. 예. 이 사실이 궁금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무슨 강의를 하시다가 전화를 못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밤늦게 이제 리턴 콜을 하셨는데 그 만남에서 본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안철수 측에서 이제 출마를 뭐 할까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부산 영도는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2월 27일 만남에서. 그렇죠. 만남에서. 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노원병 지역의 뭐 특징이라든가 뭐 진보정의당이 얼마나 노력을 해왔다든가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후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라. 그러니까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라. 이런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노회찬 의원은. 결국 맥락으로 보면 서로 얘기를 했는데 서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대놓고 얘기한 게 완곡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예의를 차리며 점잖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이런 뜻인가라고 서로 자기 식대로 이해를 하면서 오해가 증폭되고 이게 오해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크게 언론 간에서 지상 논쟁으로 번지면서 진실 게임으로 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수순으로 막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지금 그 파도에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의사 표명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무튼 2월 27일에 사전 한번 미팅이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 오늘 새롭게 지금 밝혀지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 장윤선 기자가 이제 포인트로 이야기했던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왜 안철수 전 원장은 부산 영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을까요? 제가 취재를 쭉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청산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정치 청산입니다. 그리고 지역정치인으로 남는 것에 대한 뭐랄까 그러니까 지역구도가 타파돼야 되고 자기가 지역정치인의 하나 부산을 대표하는 안철수 뭐 이렇게 네이밍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밑바닥 정서로 깔려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늘 주장했던 것이 지역과 연고에 얽히는 정치는 바람직한 정치가 아니다. 새 정치가 아니다. 이런 걸 늘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역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 플러스 지역과 연고에 엮여서 정치하는 그런 정치는 새 정치가 아니다. 낡은 정치다. 구태 정치다라고 하는 판단, 정치적 판단이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정치를 시작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뭔가 새 정치의 바람을 일으키는 진원지로 삼고 싶다. 그것이 노원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스텝이 꼬여도 보통 꼬인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주변에서는 아니 왜 4월 총선에 나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렇죠. 안철수 전 후보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진영, 안철수 진영에 많은 정치학자들이나 정치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조언이냐? 아니 4월 재보선은 늘 박근혜 정권이 이제 출범한 지 한 달째, 그러니까 한 달인가요? 두 달 정도 되는 데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박근혜에 대한 심판선거다. 그리고 이 선거,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짊어져야 할 짐이다. 짐이 있는 선거다. 이거는 박근혜와 민주당이 서로 나서서 쟁투를 벌여서 누가 옳은가, 누가 잘했나, 이거 심판을 국민들이 해야 되는 선거인데 아니 왜 안철수가 나와서 그 짐을 지겠다는 거야. 당신은 당신 식대로 타이밍을 잘 봤다가 새로운 정치를 할 시기가 오면 그때 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왜 그 짐을. 그래서 민주당이 요새 아싸 분위기예요. 그래요? 아싸 가오리. 여러분 아시죠? 아싸 가오리 분위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민주당에서는 어제 의총했지 않습니까? 의총에서 의원들 대다수의 반응이 후보 냅시다.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노원병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는 환영합니다. 저도 부담 없다 이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짐은 땡큐 안철수 가져갔어. 이게 되는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뭐 그 지역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모 지역위원장, 저 별로 이렇게 세게 유명하신 분은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희상 위원장 제가 지난달에 인터뷰할 때 노원병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략적 판단을 하고 이미 우리는 내부에서 그 위원회도 띄어서 고민 중이다. 어떤 후보를 어떻게 낼지. 왜냐하면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있기 때문에 박근혜하고 맞짱 떠는 민주당이 이번에 어떤 후보를 내서 어떻게 선거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다. 왜냐하면 그 다음 수순에는 안철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4월에 안철수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 시계상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민주당과 박근혜가 걸어야 되는 싸움이지 여기에 안철수가 뛰어들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언들을 했던 거고 민주당은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사람들이 후보를 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김현 대변인 나와서 환영합니다. 뭐 정치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환영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안철수 전 원장이 노원병에 출마한다는 걸 전제로 해놓고 민주당도 내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설령 거기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책임은 안철수 전 원장에게 갈 것이니까 우리는 부담이 없다. 1번. 두 번째 만약에 그래서 야권 후보가 난립을 해서 안철수 전 원장이 떨어진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강력한 경쟁자인 안철수의 어떤 정치력을 삭감시킬 수 있다라는 판단. 그렇죠. 이런 게 지금 복합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고맙다 하는 게. 그렇죠. 지금 두 가지로 너무 요약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늘 부담스러운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가 고맙게도 나와줌으로 인해서. 근데요. 노원병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안철수 원장한테 결코 유리한 선거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요. 부산 영도냐 노원병이냐 노원병 가면 당연히 이긴다. 이렇지 않은 구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미 그리고 진보 정의당하고 그렇게 삐끗해 버린 상태에서 그렇죠. 진보 정의당이 후보를 안 낼 것 같지도 않고. 아니요, 후보 내죠. 그러니까 당연히 후보 내고 끝까지 고합니다. 야권표는 분산이 될 그렇죠. 테니까. 네. 거기다가 민주당까지 후보를 낸다면. 제일 고마운 건 새누리당 같은데. 그렇죠. 새누리당은 가만히 앉아서 지금 뭐 센 사람 안 내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자중질환이다 이렇게. 적전분열. 적전분열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이게 제가 어제 여러 뭐 정치학자들 뭐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했지만. 나오는 것은 한숨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철수 원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을 대표하는 차세대 정치 주자로서 굉장히 촉망받는 그 정치 지도자 중에 하나였는데 이 첫 번부터 이렇게 스텝이 꼬이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준비 안 된 정치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강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부산 영도에 출마하지 않는 이유를 지금 장윤선 기자는 이제 안철수 원장 쪽의 주장이죠. 우리는 지역주의를 타파하려고 했다. 지역 연구에 얽히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이제 그 명분인데. 네, 명분이죠. 실제적인 그 부산에서의 정치 환경을 볼 때 이른바 친노 세력이 부산에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 좌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할 거예요. 아무튼 문재인 전 대선 후보가 지금 부산 사상의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친노를 의식한 측면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부산의 정치 지형을 제가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새누리당 반, 그러니까 물반 고기반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새누리당 아니면 사실 민주당 친노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부산 영도에 그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출마를 결심하겠다. 나는 부산에 가서 선거를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과 친노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새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막 지난 대선 내내 얘기를 했는데 첫 발자국을 친노의 도움을 받고 정치를 시작하면 친노의 도움이나 이런 걸 이분의 성품상 또 거절이 잘 어렵잖아요. 도움을 받으면 또 뭔가 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그
그 친노의 도움을 받으면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정서적 반발도 있고요. 거기다 대선 과정에서 친노하고 좀 거리를 둬왔지 않습니까? 친노하고 거리를 둔 게 아니라 친노하고 각을 세웠죠. 그렇죠. 네. 친노하고 각을 세웠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세력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안철수 원장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네. 또 친노 입장에서는 그래? 오면 도와는 주겠지만 우리 도움 받으면 너 어떡할 건데?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산 영도의 김비우 지역위원장이라고 있어요.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이제 이분이 제가 이제 부산 지역 민심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더니 부산에서는 사실 영도 사람들은 늘 이제 타지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제가 작년 총선 때도 자기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준비했는데 거기가 양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따 지역에 있는 민병렬 와가지고 이제 한 거거든요. 영도 또 한진중공업이 제일 그렇죠. 한진중공업 생각나. 그래서 이제 양보했던 지역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김용호 전 국회의장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긴 했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영도 출신을 한번 밀어주자라는 것이 지역의 분위기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건 그 지역에 터잡고 있는 지역위원장의 논리 아닙니까? 뭐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만약에 안철수 원장이 오셨더라면 지역에서는 환영했을 수도 있겠다. 왜 안 오셨을까? 이런 건 저는 고민 좀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갈래야 갈 수도 없죠. 갈 수도 없죠. 판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가면은 이상한 모양새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됐고 또 한 가지 이런 또 정치권에서 이러는 불편함이 있더만요. 안철수는 왜 미국에서 원격 정치를 해? 자기가 와서 발표하면 되지. 왜 송 의원을 이렇게 대리인을 삼아서 하느냐. 그거는 좀 아닌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비판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좀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번 4월 재보궐선거에 대비한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판이 열렸고 그 열린 판에 예의를 갖춰서 노회찬 전 의원한테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 지역에서 정치를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어설픈 출발이지 않나. 거기서 또 하나의 보강 질문이 왜 10월 재보선은 규모가 큰데 왜 하필이면 4월이냐. 사실 저도 4월 재보선에 출마할 거로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출마하면 고립될 거다라고 저는 봤었는데 근데 왜 4월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야권은 거의 지금 진공 상태에 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야권 상향의 국민들 같은 경우도 민주당을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정서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점에서 오히려 빨리 치고 들어감으로써 야권에 대한 어떤 정치인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욕 과잉이 속도 위반으로 나타난 측면은 없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철수 진영의 내부 논리는 이런 겁니다. 아니 10월 재보선 간다 그러면 맨날 안철수 뜸들이네. 뭐 또 아직도 안 나오냐. 뭐 강연 정치 계속 할 거냐. 뭐 등등의 온갖 비난을 감수해야 된다. 10월까지 3월에 귀국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에 뭐 당을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하기도 어렵고 기왕에 뭐 그런 비판을 받을 거라면 차라리 4월 재보선에 나와서 출마해서 당선되고 그다음에 그 짐을 지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언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진영의 하나의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하나의 정서적으로 흐르는 맥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초조해 한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난 대선에서 지고 그리고 나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이렇게 딱 안개 속에 있으니까 이것을 털어내고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조급. 그렇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야권이 완전히 민주당 막 저렇죠. 진보정의당 그렇죠. 통합진보당 저러니까 이것을 빨리 누군가가 와서 핸들링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4월 재보궐선거에 노원병에 출마해서 당선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수습하는 수순으로 가자.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죠. 야권의 헤게모니를 빨리 쥐겠다. 그렇죠.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우리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의 총평에 따르면 근데 그게 패착이었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좀 전략적 사고가 상당히 부진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건 장윤선 기자의 판단만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여의도 전반에 이건 패착이다. 스텝이 꼬였다. 이게 좀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되는 게 그러면
안철수 전 원장은 그렇다 치고 안철수 전 원장을 이제 옆에서 그러니까 지금거래에서 보조하는 참모그룹도 있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정도로 판단이 미숙한 것이냐? 네. 그럼 뭔가를 잘못 생각한 것이냐? 네.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읽지 못하는 뭔가의 또 하나의 포석이 있는 거냐? 근데 네. 그 후자는 알 수가 없는 거고. 네. 안철수 이른바 그 전에 캠프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철수 캠프 상황은 뭐 다 흩어지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철수 캠프를 이뤘던 세력이 예. 따져보죠. 일단 민주당의 GT 라인. 그렇죠. 박선수, 박선수, 송호창 그러니까, 본부장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 GT 라인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GT 라인 중에서도 그 범 DJ 그룹이 있었고요. 유민영 대변인이었던 사람도 GT계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GT계죠. 그렇죠. 왜냐하면 김근태 의원의 그렇죠. 보좌관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손학규계가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 안에 손학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범민주당 안에 DJ계, 그다음에 GT, 그다음에 손학규 쪽 이렇게 쪽 사람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전직 그 청와대 출신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그런 전직 그 청와대 그분들은 친노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 그룹이 있고요. 그러니까 범노무현 진영이 일부 들어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시민사회 그룹이 일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민사회 진영이 일부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법조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법조인 그룹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벤처기업 CEO 출신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은 다 흩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무슨 뭐 언론에서 뭐 모임을 가졌다 뭐 어쨌다 뭐 이런 건 있는데 그러니까 전에 캠프를 같이 했었던 사람들끼리 뭐 한 달에 한 번 회동을 하거나 뭐 일상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임을 이제 꾸준히 갖고 있기는 하고 뭐 팀별로 혹은 뭐 국실별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긴 한데 거기에서 뭐 정치적인 뭘 도모하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다 생업으로 흩어진 상태고 현재 안철수 원장의 4월 재보궐선거를 핸들링하고 있는 팀은 율사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나머지 민주당 출신들은 다 이제 나왔고요. 제가 그 캠프에 안철수 캠프의 고위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세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청소만 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정연순 변호사라든지 조광희 변호사인가요? 그다음에 금태섭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지금 그러니까 안철수 전 원장과의 어떤 그 결합도가 가장 높고 옆에 있는 거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제 그 안철수 캠프로 갔던 사람들은 다 거의 빠진 상태다. 그렇죠. 다 빠졌죠. 민주당 그러니까 정치 쪽으로 정치적 판단을 해서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이 결국 패착을 벌였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이유 가운데 저는 하나로? 좀 그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정치도 사실은 전문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우리는 정치를 되게 후지다고 평가를 하지만 정치권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늘 읽고 흐름을 읽고 사람의 정서를 읽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빵꾸가 나 있는 거죠. 펑크. 죄송합니다. 펑크. 펑크가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멍을 메꿔줘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리고 사실 제가 좀 안철수 캠프에 대해서 늘 답답한 게 뭐냐면 안철수 그의 입만 쳐다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캠프 인사들도.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뭔가를 얘기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얘기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저도 그런 거 느꼈어요. 인터뷰 요청하고 이러면서 많이 그랬어요. 느꼈어요. 그렇군요. 저만 느낀 건 아니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안철수 그가 오기 전에는 이게 좀 하기 어려운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울에 있는 거하고 또 좀 떨어져 있는 거하고 다르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거 다르고 또 미국에서 한국 정치 이 다르거든요. 맨날 이제 그 노회찬 의원에 따르면 맨날 보고를 받을 텐데 어떤 보고를 받을까 나는 그게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보고로 그냥 유선으로 보고를 받는 수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약간의 이제 그 판단차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생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이게 엄청나게 큰 후과를 치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그나저나 10일경에 그 귀국 티켓팅은 했답니까? 11일 날 들어온답니다. 11일 날?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귀국하고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또 이제 공항이 뭐 난리가 나겠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뉴스가 많이 나오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뭐 이것 때문에 뭐 인터뷰 요청도 했는데 그 대답이 그런 거예요. 안철수 전 원장이 들어오시면 직접 한번 여쭤보시죠.
그런 거였습니다. 대답이. 예. 아무튼 이제 본인이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다음 주 11일 날 들어옵니다. 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입을 열 테니까 그때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장윤선의 소소한 특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하지만 그래도 특종은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아유. 근데 첫날 방송 어땠는지 여러분. 네. 어때요? 처음 이렇게 딱 해보니까. 그 준비를 많이 못 해가지고요. 예.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엔 좀 더 소소하지만 깨알 같은 알곡이 꽉 찬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또 정치라고 하는 게 팩트도 중요하지만 흐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 그죠? 그것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드러내 주시고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할 얘기 있는데. 정치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앞서서 주한미군 범죄 관련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저도 좀 사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소파 한미 주둔군 지휘 협정이 엉터리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까지 엉터리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의 사법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반성을 합니다. 저는 이 그 소파 규정이 계속 문제가 돼서 그래도 조금은 개선이 됐고 개정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01년 이후에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똑히 기억하고 끝까지 촉구하는 이런 일만이 엉터리 같은 소파 규정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